지난 글에서 오늘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설명해 주기로 약속했었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3주 정도 됐다. 여기로 이사 온 후 따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두지 않아서 케빈이 내게 급여를 줄 때 등록되지 않은 근로자로 돈을 바꿔주곤 했다. 그래서 내 수중에는 팁 외에도 추적이 힘든 현금이 꽤 있었다. 지금까지 올린 글은 모두 공립도서관에서 올렸지만 그렇다고 도서관을 자주 애용할 생각은 없다. 한 장소에 너무 오래 있거나 자주 방문하는 자체가 더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은 경찰에게 발각되는 것과 그 미친 해골들이 날 찾아내는 것 중 뭐가 더 두려운지 잘 모르겠다. 확실한 건 양쪽 다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 노숙하거나 구질구질한 모텔에서 잠을 청할 때도 거의 휴식을 못 취하는 수준이다. 작은 소리나 노크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그때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 죽은 남자의 머리를 두고 갈 것만 같았다. 게다가 반짝이는 불빛이 자꾸 경찰차 사이렌 불빛으로 느껴졌다. 외모를 바꿔볼까 생각도 해봤다. 수염을 풍성하게 기르고 삭발도 했다. 도수 없는 안경을 구했고 중고품 취급점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샀다.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살이 쭉 빠져버렸다. 거의 못 먹었고 겨우 먹어도 쓰레기 같은 음식만 먹었으니까. 부실한 식단은 수면 부족과 끝없이 움직이는 습관에 더해져 극적인 변화를 주었다. 두 눈과 볼은 움푹 꺼졌고 턱은 더 도드라졌다. 도서관 컴퓨터를 쓸 때마다 화면이 켜지기 전 검은 스크린에 비치는 남자를 나는 알아보지 못했다. 컴퓨터로 항상 두 가지 작업을 했다. 내 이야기를 인터넷에 쓰고 온라인상에서 내 상황을 따라잡으려 애쓴다. 일단 옆 동네로 거처를 옮겼지만 아주 장거리 여행을 하진 않았다. 차는 경찰이 가져갔지. 게다가 내 얼굴을 박은 포스터가 동네 정류장 곳곳에 붙은 상태였다. 나는 여전히 사건의 용의자였고 나에 대한 단서만 제공해도 현상금을 주겠다고 해댔다. 아직 케빈의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두려웠다. 케빈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그 역시 한패였는지 둘 중 어떤 게 최악인지 가늠이 잘 안 된다. 지난 이틀간 지옥 같은 생각으로 살았고 거의 한 달째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전에 올렸던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의견 중 몇은 점점 안 좋은 방향을 예상하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 그는 내 절친이다. 그는 내 유일한 친구고 그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아마 케빈이 그들과 한패라면 내가 희생양이 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케빈은 내가 이 동네에 연고도 없고 직장 외에는 교류하는 사람도 없다는 걸 안다. 어디 그뿐만이겠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케빈이 내게 제시한 의견은 진짜 병신 같다는 거다.
그는 몇 번이고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것을 말렸다. 아마 가게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리라. 사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다.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내게 남은 선택 중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장소를 찾아 새 출발을 하는 거겠지. 어쨌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지. 공립도서관을 들락날락 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쫓기는 신세에 가끔은 숲에서 노숙도 한다는 건 이미 다 알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애초에 이 마을에 왜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 댓글로 사람들이 내가 고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물어봐서 대답해 주려고 한다. 일단 처음부터 말하자면, 그리고 이야기를 최대한 끌지 않기 위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유도 질문일 뿐이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가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솔직히 나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차에 왜 피가 묻었나? 해골 옷을 입은 여자가 거기에 뿌렸으니까. 마체테에 왜 지문이 있나? 걔네들이 내 손에 직접 쥐어줬으니까. 왜 경찰에 더 일찍 연락하지 않았나? 그건 나도 모르겠다. 부엌 식탁에 왜 피가 있었나? 그들이 내 아파트에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는 잘린 손에서 나온 것이다. 차에 피를 뿌렸다는 그 해골 옷을 입은 여자가 남기고 간 거다. 나는 지금 누명을 쓴 상태다. 맞아, 나는 근무 중이었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영상 기록이나 출근 카드 따위는 없다. 이미 너무 편하게 지워져 버린 상태였으니까. 그들은 내게 동네를 떠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다. 그 후로도 쭉 법망을 피해 도망치며 언제나 빠져나갈 궁리만 모색했다. 그런 일에는 능수능란했다. 왜냐고? 전에도 해본 거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과거가 있다. 그래, 나는 피자 배달부로 돈을 번다. 게다가 그 일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고향에서도 피자 배달부로 일했을 정도니까. 나 같은 남자는 온종일 차 타고 다니는 게 적성에 맞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일에서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은 현관에서 잠시 주고받는 짧은 인사치레와 그 너머로 보이는 집안과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떤 집도 똑같진 않았다. 그들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판타지나 소설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곤 했다. 실제 캐릭터를 수도 없이 만나고 잠깐 인사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느껴지는 그들의 삶을 나도 잠시나마 느끼는 것이었다. 그래, 인정하자면 나는 거기에 중독된 상태였다. 이게 정상이 아니란 걸 알고 있지만 근무가 끝나고 외식하러 가는 길에 배달했던 집 몇 곳을 들르곤 했다. 해가 저물고 나면 더 쉬웠다. 그냥 차를 타고 동네 근처를 천천히 돌다가 으슥한 곳에 주차하고 그냥 구경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관음증 환자라는 건 아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즐기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누굴 다치게 한 적도 없다. 난 그저 그런 모습을 구경하는 게 좋을 뿐이었다. 그 구경하는 행위란 생각보다 쉽다. 밖이 어두워지면 창문은 TV에서 나오는 빛으로 물들어간다. 여기에 간단한 과학이 있다.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밖에서 들어오는 빛보다 더 많고 집에 달린 창문을 효과적인 반투명 거울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범죄 수사극을 보면 경찰이 신문하는 장면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신문실 안에서 환하게 비추는 불빛, 그리고 유리 너머 어두운 방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형사. 신문실에 있는 사람들은 형사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끔 밤중 어느 길목은 달빛이 충분히 비추지 않거나 거리 자체가 어두울 때가 있다. 그럼 나는 창문 바로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나를 똑바로 직시하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창문에 반사된 자신들의 모습 혹은 어둠뿐이었다. 가끔 재미있기도 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긴 하지만 반대로 감시자는 그들의 목덜미에 털이 빳빳하게 서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다. 가끔 사람들은 하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왠지 궁금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몸을 한번 부르르 떨고 떨쳐낸다. 정말 말 그대로 몸을 한번 덜덜 떨거나 머리를 뒤로 넘기거나 하고 하던 일로 돌아가는 편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거다. 그렇게 나를 위한 쇼는 시작되고 주로 평범한 것들을 구경했다. 가족들의 늦은 저녁 식사, 방문에 걸린 농구 골대에 공을 던지는 형제, 혼자 사는 여성이 반려동물과 대화하는 모습, 때때로 내 흥미를 자극하거나 날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발견하곤 했다. 한 커플이 있었다. 부부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마리화나가 잔뜩 든 거대한 물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피우곤 했다. 가끔은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커플의 신나는 엔딩을 구경하기도 했다. 그것도 거실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과체중의 남성이 땀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90년대 댄스 비디오를 보면서 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밤, 젊은 여성이 반려견과 자신의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옷장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뛰어나오는 것도 보았다. 미친 듯이 무서웠다. 경찰은 그가 옷장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자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들어왔고 정확한 때를 기다린 것이다. 아니, 경찰은 내가 그 옷장에 숨어서 기다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그녀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서 장갑 낀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생각했다. 내가 간과했던 점은 맞은편 집 쌍둥이 자매가 내가 구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내가 지켜본 사람은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밤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그중 몇 명은 창 너머로 내 얼굴을 본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난 고향을 떠났다.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3개의 주가 떨어진 곳에서 거래했다. 경찰을 피하는 것은 정말 정신없는 일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만약 당신 중 누구라도 과속 딱지를 받을 상황인데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해봤다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몇 달을 차에서만 생활하다가 드디어 아파트 하나를 구해서 정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달이 일어났지. 그리고 난 또 한 번 망했다. 전에도 말했지만 내 인생은 트루먼 쇼의 호러 버전으로 시작된 것 같다. 이미 내 종착지는 결정됐고 운명은 잔혹한 관객들의 기쁨을 위해 놀아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감시당하는 기분을 말하자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낡아빠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걸 쓰는 동안 이 작은 도서관에도 밤이 찾아왔다. 사서들은 15분 뒤에 폐점이라면서 나보고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고 다그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모르게 자꾸 주변을 훔쳐보게 된다. 뒷덜미에 털이 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창문은 내 쪽에서는 창 너머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거울처럼 보일 뿐.